옛날 경상도 지방의 한적한 마을을 한 선비가 걷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준수한 외모의 마흔쯤으로 보이는 중년인이었는데 그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 어느 기와집 안에서 중년 부부가 서로를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소. 지나는 길에 너무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 여기까지 걸음하게 되었소.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이유로 그리 슬피 우시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소. 부부가 선비를 쳐다보자 부드러운 외모의 목소리가 침착해 초면이지만 남편이 자신들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잠긴 건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려.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선비가 부부를 위로해주자 고마움을 느껴 그를 집으로 들여 밥상을 차려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김생원이란 양반인데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병고를 당해 집안이 뒤숭숭했습니다. 아드님이 평소에 건강하다 갑자기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혹 집안의 선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내가 땅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둘러봐 주겠소이다. 선비의 말에 김생원은 그를 데리고 마을 뒤쪽에 있는 가문의 선산을 보여주었고 그곳을 둘러본 선비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고두고 묘를 쓰기에는 좋지 않소. 대개 아드님이 변을 당한 것도 안 좋은 곳에 묘를 써와서 그리 된 것이니 당장 자리를 옮겨야 하오. 좋지 않다고 한들 당장 어디서 길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마당에 더 안 좋은 일이 또 있겠소. 이 마을을 들어오다 보니 고개 너머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소. 그것을 조상님들의 묘자리로 다시 정한다면 머지않아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오. 우리 부부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단 말이오. 김생원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하자 선비는 거듭해서 그를 설득했고 그의 말대로 얼마 후에 묘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자 뜻밖에도 김생원의 아내까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는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잃은 슬픔에 빠져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김생원은 집안 사람들의 권유와 외로움을 못 이기고 후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전에 자신에게 이장을 권했던 선비가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냐니 이보시오. 당신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옮겼다가 내 척까지 잃고 참담한 세월을 보냈소. 헌데 어찌 염치도 없이 내 집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오. 부인께서 그리 되신 것은 명이 끝날 때가 된 것이고 이제 후처를 얻으셨으니 몇 년 안으로 분명 아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비를 보고 역정을 내던 김생원은 그의 말을 듣고 노기를 풀고 그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 며칠 동안 깍듯이 손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나를 골라 잡아줄 테니 그날 합방을 하신다면 머지않아 분명 아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비는 김생원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그의 말대로 김생원의 부인은 얼마 안가 임신을 하더니 10달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생원이 아들을 갖고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선비가 다시 찾아와 아들의 사주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장수할 복을 타고 났군요. 아이가 커서 혼인할 때가 되면 내가 중매를 설 테니 다른 혼처는 알아보지 마십시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이제는 그가 뭐라 말을 하던 철석같이 믿게 돼 그러겠다 약속을 하고 선비는 또 다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김생원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아들의 나이 15이 되는 해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선비가 김생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아하니 이제 아들의 혼사를 알아볼 때가 된 듯하니 사주단자를 내어주시면 저 아이의 혼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김생원은 아들의 사주를 적어 그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뒤 김생원의 집을 다시 찾아온 선비는 신부와 홀레나를 잡았다며 김생원에게 혼사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던 김생원은 신부의 집안이나 사정 같은 것은 전혀 묻지 않고 그날부터 준비를 하였고 홀레 날이 되자 선비를 따라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그들을 이끌고 한참이나 외진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한나절이 다 되도록 숲길을 헤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지나 일행이 목적한 장소에 도착하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는 가운데 마당에 자리가 깔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생원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김생원의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노인의 허름한 행색을 본 김생원은 기분이 언짢아져 혼례를 무르고 싶었지만 먼 길을 온 마당에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준비해온 예단을 들여 혼례를 치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복을 입은 신부를 보자 김생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신부의 외모가 너무나 못생겨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혼례식이 끝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부 아버지가 한 말에 김생원은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안 형편이 어려워 따로 살림을 차려보낼 것도 없구려. 혼례식까지 마쳐 이제 그댁 사람이 되었으니 딸을 데리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사돈이란 사람 말에 김생원은 이제 더 화도 안 나고 어이가 없어 그 길로 그 집을 나와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선비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며 언제나 그렇듯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김생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집안 사람들은 새 신부를 보며 탄식을 하며 뒤로 비웃었고 심지어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멸시가 담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신부는 그날부터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안일에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새 신부가 자신의 친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시켜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 보내주거나 알아봐주니 김생원은 이런 며느리를 몹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김생원 내외가 나이가 들어 곧간 열쇠를 아들 내외에게 넘기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전답의 관리와 미국의 출납부터 집 안팎의 세세한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맡은 새 신부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해결해 나갔으며 집안에서 남자 하인들이 농사를 짓고 여종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 지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농사철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가물어질 것까지 미리 알아 대처하니 집안 사람 모두 그녀에게 경탄하며 감히 한 줌의 쌀이나 작은 집안일 하나까지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지나 재산이 몰라보게 늘어나자 김생원 내외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생원 내외는 새며느리를 매우 아끼게 되었고 지난날 혼례를 성사시킨 선비 역시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연세가 7순이 다 되셨는데 집에만 있는 게 무료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적적하게 있지 마시고 매일 친지분들을 불러다 시간을 보내시지요. 나야 그럼 좋다만 내게 짐이 될까봐 망설여지는구나. 걱정 마시고 가까운 분들을 초대하셔서 매일 즐겁게 보내셔요.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정도 쓸 재물은 충분하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김생원은 그날부터 여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매일같이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어찌된 영문인지 새 신부는 그때까지 집안의 재물을 모두 써가며 잔치를 열어 어느새 그만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내 잘못이 크구나. 어렵게 일군 가산을 흥청망청 보내다 다 써버렸다니.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시고 이렇게 된 이상 이곳에 남아서 살아갈 수 없으니 저희 친정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너희 친정에? 자신의 며느리를 무조건 믿게 된 김생원은 그녀의 말대로 그나마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까지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렵게 새 신부의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예전 아들의 혼례를 주선했던 선비가 먼저 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먼 길을 와 피곤하실 텐데. 여독을 푸시고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하시죠. 김생원의 가족들은 그날부터 새 신부의 친정 동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오래된 초가가 몇 채 있어 머무는데 걱정이 없었고 개간된 땅까지 있어 그곳에다 농사를 지으며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산골에서만 있던 김생원이 답답함을 느끼고 고향 마을이 그리운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이곳 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집으로 가고 싶구나. 언제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님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니. 제가 바깥 사정을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나가보시지요. 김생원은 며느리의 말에 그녀와 산 꼭대기에 올라서자 멀리서부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지금 나라에 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큰 난리라고 무슨 난리길래 저런 소리가 들리는 게냐? 지금 밑에 마을에는 바다 건너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와 난리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없어지고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외놈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뿔뿔이 도망쳐 생사를 알기 힘든 지경에 처해 있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김생원은 너무 놀라 사나래를 넋놓고 쳐다보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행동한 것이냐? 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천기를 알고 비와 바람을 피하는데 사람으로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며느리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자신의 며느리가 예삿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기이한 인물이란 걸 깨닫고 지난날 선비가 며느리와 아들을 혼례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경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생원은 2번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만 믿고 따랐는데 그들이 산에 들어온 지 8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폐허가 되어버린 옛집에 다시 새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 후로 김생원의 가족들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가산을 다시 일구고 며느리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아 자손까지 번성해 영남 지방에서 대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것이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